북한의 승무원들은 하늘 위의 인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 화려한 제복과 완벽한 미소로 해외를 누비지만 실상은 매 순간 감시받고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더 끔찍한 일들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이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으로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죠. 아직도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 그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붉은색 제복을 입고 스스로에게 미소 짓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가 곧 가면이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승무원 교육 첫날, 우리는 미소 짓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입꼬리는 정확히 몇 도 올리고 치아는 몇 개만 보이게. 모든 것이 규칙 속에 있었죠. 자연스러운 웃음은 금지된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정한 제복을 입은 웃는 인형이 되어야 했어요. 승무원 동무들은 평양의 얼굴이다. 우리 조국의 품격을 세계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명함이지. 교관 동무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도자의 홍보도구였죠.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북한의 우월함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승무원 간에도 서로를 감시했어요. 누가 정보원인지 알 수 없었기에 진심 어린 대화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혼자 울 때만 진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죠. 외국인 승객이 말을 걸면 공식 응답 외에는 하지 마라. 정치부장의 지시였습니다. 한 번은 일본 승객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정치학습을 받은 동료가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지도자의 교실을 베껴 쓰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동료의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승무원 숙소는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그 속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방마다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진실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속삭이는 대화도 한숨 소리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월급날이면 다른 평양 시민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외국 비행을 다녀오면 외화상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특권층이었죠. 하지만 그 특권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평양 시내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해외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는 직업.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승무원들은 외모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 검사하고 표준 이상이면 식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매주 체중계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키 165cm에 48kg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한 번은 동료가 49kg 나와서 일주일간 저녁 식사가 제한되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죠. 국제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소지품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검사받았죠. 한 번은 중국에서 받은 잡지 한 권을 숨겼다가 발각된 동료가 있었어요. 그 후 그 동료는 국내선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국제선은 평생 타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밤이면 숙소 창문으로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지만 정작 저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새장 속의 새처럼 붉은 제복은 자유가 아닌 족쇄였습니다. 제복을 벗고 침대에 누울 때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내일도 또 그 가면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은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매일같이 진행되는 정치사상 교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지도자의 교실을 암기해야 했고, 전날 배운 내용도 무작위로 테스트받았어요. 암기하지 못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아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자아비판은 단순한 반성이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였죠. 여러 번 반복되면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송혜주 승무원이 교시한 구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밤 11시까지 그 구절을 1000번 베껴 써야 했어요. 다음 날 그녀의 손가락은 펜을 쥘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일정은 변함없이 소화해야 했죠. 승무원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도 거부당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매달 우리는 충성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박미란 승무원이 아픈 어머니 약값 때문에 헌금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즉시 정치부에 불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울며 돌아온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다음 날 그녀의 월급 전액이 자발적 헌금으로 공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승무원들은 서로를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정치부에 보고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조차 신뢰할 수 없었어요. 밤에 잠결에 중얼거린 말 한마디가 다음 날 정치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저의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고려항공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셨어요. 이유는 시장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승무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 딸이 너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온다고 했는데 누군가 일을 국가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가족도 못 본다는 불평으로 해석해 신고한 것이었죠. 정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2달간 노동단련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비행 전에는 항상 사상 점검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충성심을 재확인하는 절차였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적대국 승객이 많은 노선이면 더욱 철저했어요. 한 번은 정치부장이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망명 제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즉각 그런 제안을 듣는 순간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대답은 있을 수 없었죠. 그러다 결국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베이징 노선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특별 호출이란 것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막 돌아와 피로를 풀려던 찰나였어요.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죠. 출입문을 열자 정치부 연락원이 서 있었습니다. 연락원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김미영 동무 정치부장 동지께서 30분 후 숙소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의 호출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이미 다른 승무원들에게서 소문으로 들었던 특별 호출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은 곧 불충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술에 옅은 색을 바르며 침착해지려 노력했어요. 눈앞이 아찔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핑계를 생각했죠. 몸이 아프다거나 다음 비행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부장 숙소는 승무원 숙소에서 멀지 않았어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치부장의 숙소는 일반 승무원 방과는 달랐죠. 더 넓고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치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욕망이 느껴졌어요. 방 안에는 술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비싼 외국산 위스키도 보였죠.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사치품이었습니다. 안께, 미영동무. 오늘 비행은 어땠나? 피곤하지? 그의 말투는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 쓰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근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고 있었죠. 정치부장은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건넸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술은 입에 댄 적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거절이 불가능했어요. 지도자께서는 충성심 있는 동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네. 미영 동무도 충성심이 강하지. 이 말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충성심이란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침묵하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외국에서 밀수된 것이 분명했어요. 미영 동무는 특별해. 다음 달 특별기 노선에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 특별기 노선은 모든 승무원들이 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체류 시간도 길고 외화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이 굳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결과가 두려웠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숙소 전화벨이 울렸죠. 급한 업무 보고가 들어왔다며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안도를 동시에 느꼈어요. 전화를 마친 그는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어요. 그날은 운이 좋게도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에 다시 볼 테니 그때는 더 여유롭게 이야기하자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진 저는 한동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지만 정작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허상에 불과했죠. 그 일 이후로도 특별 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때로는 다른 승무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돌아온 승무원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공허함과 체념, 그리고 깊은 상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릴까봐. 그 공포는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차라리 비행기가 추락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참담한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참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스크바 노선 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던 날 저는 이 비행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국제선 근무라고 생각했죠. 평양을 떠나기 전 정치교육 담당자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외부 세계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 항상 감시원의 지시에 따를 것, 러시아 사람들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 비행 내내 저는 기계처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뒤에 진짜 감정을 숨긴 채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잠시라도 평양을 벗어난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정치부장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 감시원 박동지가 저희를 인솔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표정했어요. 승무원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당성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의심으로 가득했죠. 누가 불순한 생각을 하는지 감지하려는 듯 했어요. 호텔 배정은 항상 2인 1실이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내 승무원이 홀수여서 저는 혼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시원 박동지의 방과 바로 연결된 방이었죠. 언제든 그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첫날 저녁 박동지는 모든 승무원을 모아 주의사항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외출 금지, 러시아 방송 시청 금지, 룸서비스 이용 금지. 모든 식사는 함께 북한 식당에서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둘씩 다닐 것. 그 어떤 이유로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 평양의 밤과는 너무 달랐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용기를 내어 TV를 켰습니다. 소리는 최대한 작게 했어요.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러시아 뉴스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여성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배웠는데 화면 속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채널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제 영혼이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다음 채널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자막이 있었지만 화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 여성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심지어 남자에게 화를 내기도 했죠. 아무런 제약 없이 감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갑자기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지가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급히 TV를 끄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무원들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 북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리의 러시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자유롭게 걷고 웃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신문 가판대에는 다양한 의견을 담은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검열이란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감시원 박동지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러시아 의사가 호텔로 왔어요. 식중독 증세라며 약을 주고 갔습니다. 박동지는 승무원 한 명에게 자신을 간호하라고 지시했어요. 운 좋게도 저는 그 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혼자 방에 남겨진 저는 다시 한번 TV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채널이었어요. 북한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인권 침해, 기아, 독재.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알던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평생 속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난 죽는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은 곧 죽음과도 같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감시원 박동지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식중독 증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죠. 이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는 관광 안내도를 훔쳐보듯 살폈습니다. 모스크바 지도에서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확인했어요. 한국 대사관. 그곳이 제가 향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종이에 적을 수도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여권과 약간의 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어머니가 주신 작은 옥 펜던트를 목에 걸었어요.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많아 보였어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잠시 숙소 주변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 감시원 박동지를 간호하던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허락되지 않았을 일이지만 박동지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규칙이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와 불안이 몰려왔어요. 뒤돌아보면 북한 동료들이 저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러시아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불가능했어요. 대신 호텔에서 받은 관광 지도를 들고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복잡했지만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한 번도 혼자서 외국을 돌아다녀 본 적 없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겨우 대사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대로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 즉시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정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경비원이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북한 정보원이 이미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대사관 입구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영어 단어를 찾아 적은 쪽지였습니다. 북한 승무원, 망명, 한국. 이 세 단어에 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가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고 통역을 불러왔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이라는 것,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측에서 곧 저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역사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의 안전한 방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해준 여권과 서류가 가방 안에 있었어요. 가짜 신분증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자유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행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언제 북한 요원들이 나타나 저를 끌고 갈지 몰랐으니까요. 한국 대사관 직원은 제게 최대한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으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러시아 영공을 벗어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 정체성, 과거, 가족 모두와의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 수없이 하늘을 날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평양에 남겨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인천공항에 가까워졌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착륙 준비 안내를 했어요. 평소라면 저 역시 같은 안내를 했을 텐데 이제 저는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착륙 5분 전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온통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평양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 꺼진 건물 사이로 지도자의 동상만 환하게 비추던 북한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될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 좋은 일조차 의심하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비행기 출구에 도착했을 때 객실 승무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 넘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입에서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도 물론 한국어를 썼지만 이 순간 제가 한 말은 진정한 한국말 인사였어요. 이제 저는 그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인천공항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탑승교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두 명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정식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저를 별도의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어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속아왔다는 분노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담당자들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거쳐야 할 조사와 교육, 정착 과정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저의 마음은 그 말들을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 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평양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자유의 땅에서는 별빛마저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고.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의 절차를 마친 후 저는 검은색 승용차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된 차량이었어요.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차는 서울 어딘가의 건물로 저를 데려갔어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저는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체제와 고려 항공에 대한 모든 정보, 탈북 경로, 북한 간부들의 동향까지 모든 것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조사는 엄격했지만 북한에서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인간적으로 대우했어요.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관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혹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남한을 적대국으로 한국 정보기관을 악마처럼 묘사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으로 존중받을 존재로 대해주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최소 3개월간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심지어 남한의 말투까지.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이곳이 정말 한반도인가 싶었어요. 북한에서 보았던 서울 사진은 항상 가난하고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하자 담당 선생님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넓은 캠퍼스 같은 시설에 깔끔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들이 이미 여럿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2명이 쓰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이미 1달 전에 온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고려항공 승무원이었다는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업이니까요.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창문에 쇠창살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의 모든 관공서와 숙소는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부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죠.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간식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그리고 즉석 컵라면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컵라면을 집어들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이 작은 행복마저 꿈 같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물, 우유, 과일이 들어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전기가 불안정해 냉장고를 켜두기 힘들었는데 이곳에서는 24시간 작동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차이였어요.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가난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부족했던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온수, 깨끗한 수건, 샴푸와 비누까지 모든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동안 북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서랍에서 노트와 펜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일기를 쓰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검열을 당하면 사상적 의심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창 밖을 보니 한 여성이 혼자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위험 없이 그저 자신의 의지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곳에는 그저 하얀 천장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아침 식사를 알리러 왔어요. 식당으로 가니 햇반과 김치찌개, 다양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아침이었어요.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던 다른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밥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도전이었어요. 이후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난 지 6개월,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이죠. 탈북 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 김미영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요. 첫 월급을 받던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종종 단어 사용이나 억양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얼음 보숭이를 찾는다고 했다가 직원이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사소한 차이지만 그런 순간마다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면 종종 평양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여동생 미란이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연좌제가 엄격한 북한에서 제 결정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더 강해져서 언젠가 그들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간혹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쫓고 있어요.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붙잡혀 평양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한참 동안 이곳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요.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원 상담사는 이런 증상이 탈북민 트라우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저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북한에서의 모든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정치부장의 성추행, 동료 승무원들이 사라졌던 일, 밤마다 느꼈던 공포까지 말할수록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한 생활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정보의 바다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지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쳐보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수많은 기사와 영상, 탈북민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죠. 제가 있던 곳이, 제가 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새로 탈북해온 분들을 돕는 일은 제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가끔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언론사나 단체의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의 삶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TV에서 평양 소식을 보았습니다. 변함없이 굳게 닫힌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지도자를 향해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붉은 제복, 굳어진 미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 과거를 보았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배움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그 지옥에서 나왔다는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곳이 제 조국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조국.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